어렸을 때 정철인지 정남인지 그 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20살도 되기 전에. 아, 그래요? 네. 죽이려고 했는데 걸려갖고 근데 걸렸으면 혼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악마 같은 김정일이 역시 내 자식이야 이러면서 야 역시 악마 같은 거는 날 닮았어. 이러면서 또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군요. 원래 죽이고 싶어했다. 네. 이게 이제 또 우리 국내 언론 일부 언론들이 열심히 또 미는 이런 썰인 것 같고요. 네. 흥미로운 건 경향신문에서 MB 정권 때 국정원이 김정남 망명 공작을 추진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익명을 요청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국 국정원이 김정남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네. 김정남은 한국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다. 네네. 그런데 유럽은 대북 정보에 그렇게 목말라 있지 않은 상태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의 아들인 건 맞지만 다른 고위급 인사보다 정보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네. 이미 뭐 네, 북한에서 나온 지 오래됐고 네. 계속 밖에만 돌았고 네.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 특별한 대우를 원했던 김정남과 미국 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의 경우도 김정남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의 갭이 너무 커서 결국 그 정도까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데려오는 것을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생각을 중국도 한다는 이런 뭐 보도들이 쭉 있었어요. 네. 중국도 만약에 북한의 이제 나름 급변 사태라든지 이른바 레짐 체인지가 이제 현실화되면 그때 김정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김정남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김정남을 이렇게 죽여버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지금? 황당하죠.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비정통 시사 팟캐스트 디스펙트 시즌3 40번째 방송입니다.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디스펙트 함께 만드는 기자들 소개할게요. 디지털 뉴스팀 정유경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북한 때문에 지금. 네. 그건 북한 때문에는 어제잖아요. 그렇죠. 왜 일주일 동안이 그나마를 였었는데 왜 갑자기. 사실 일주일 동안 별 생각 없이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 네. 김은하게 잘 지내셨나요? 몰라요. 네. 병원에 갔다 오셨다는. 네. 네. 안과에서 뭘 하던가요? 안과에서요? 네. 안과에서 뭘 하냐고요? 네. 잘 보이냐는 말과 뭐 앞을 똑바로 보라는 말과 뭐 네. 네, 그런 얘기들을 했죠. 김민아 기자가 이 안경을 좀 바꾸기 위해서 안경원에 갔더니 네. 안경원 사장님께서 네. 아무래도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은 증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가봤는데 네. 병원에서 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지금? 아니 이제 그 눈에 이제 저기 뭐가 있어서 약을 먹고 그랬죠. 오늘 두 번째 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규모가 좀 큰 곳을 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이제 큰 병에 전조가 될 정도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보통 큰 병원으로 많이 가니까. 네. 일반 병원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그쪽 사소한 쪽에 가까운 병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약간씩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오래 봐오신 분이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일반 병원 아니야 일반 병원을 무시하는 의사분들께서 게 갑자기 절대 이렇게 아닙니다. 들고 일어나시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위험한 발언을. 그 주치의시가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주치의시가 아니시니까 당황해서 지금 막. 당황해서 절대 그 의사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작은 병원을 무시하는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사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주변의 개업이들 화이팅! 이러면서. 아니 근데 이제 큰 병의 기저 질환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작은 병원에 가서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그런 있잖아요. 거 있죠. 네. 또 미나 씨가 또 그 나름 앓고 있는 밝힐 수 없는 병도 좀 있었고 그래서. 네. 그래서 건강염려증 환자로 밝힐 수 없는 병이 있었다고요? 네, 대로 시작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왜? 왜 밝힐 수 없어요? 대가 그거 뭐지? 되나요? 밝힐 수 개인의 없는 병력인데. 아 그런가? 네. 대가 뭐지? 대비만. 대머리? 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병원을 가보죠. 방송, 네, 시작할게요.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14일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당했습니다. 국제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CCTV가 엄연히 찍고 있는 그 공간에서 피살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일단 현재까지로 알려진 거는 그 두 명의 여성이 독극물을 활용해서 김정남을 공격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피살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각종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디스펙트에서는 일단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 뒤에는 일단 가장 유력하게 사례를 제시하는 걸로 보이는 쪽이 북한 쪽인데 현재까지로서는 그 왜 이렇게 김정남이 살해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국제적인 정세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정유경 기자가 김정남 살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현재까지 그 15일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15일 오전 보도까지 밝혀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관련 보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고 현지의 특파원들이 다들 지금 특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보도가 계속 업데이트될 수가 있습니다. 네,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뭐 확실하게 사실관계라고 보긴 힘들고 네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거를 종합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15일 오전 기준으로 나온 보도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께 김정남이 현지 시간입니다. 네. 말레이시아 현지 시간 13일 오전 9시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2번 국제공항에서 오전 10시 마카오로 향하는 출국 항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출국 항공에 탑승하려고 기다리다가 출발 대기장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누군가가 얼굴에 액체를 뿌렸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말레이시아 범죄조사국,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예요. 네. 근데 당국 발표도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요. 네. 웃긴 나라예요. 신기한 나라예요. 어쨌든 그 보도 중 하나에 따르면 이런 액체 공격을 받았다. 이게 원문에는 스플래시라고 돼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종류의 액체라든지 뭐 진짜 액체를 그냥 컵같이 물 뿌리듯이 뿌린 건지 아니면 뭐 천에 적셔서 된 건지 이런 거 하나도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스플래시 뭔가 액체일 거로 추정되는 그런 단어잖아요. 네. 이런 공격을 받았고 발작 증세를 보였고 들것에 실려서 푸트라자야 병원 그 동네의 제일 큰 병원이래요. 좋은 종합병원인데 이곳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네. 지금 뭐 독침이라는 설도 있고 독극물이라는 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정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애초에 TV조선이 14일 밤에 뭐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첫 보도를 국내에서는 첫 보도를 할 때 이때 보도는 독침이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TV조선에서는 독침설에 상당히 처음에 많이 힘을 실어줌으로써 국내에서는 거의 독침이 막 검색으로 오르고 그랬었는데 네, 네. 북한이 평소에 요인을 암살할 때 주로 독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신 상태로 볼 때 독침 공격을 받지 않았겠느냐. TV조선이 이 얘기를 하면서 국내 정보당국 관계자 멘트를 땄어요. 네. 정보당국 관계자 말이 말레이시아 현지 수사당국이 촬영한 현장 사진을 보니까 당시 쓰러진 김정남 상태가 이송 중에 그러니까 뭐 의료실에 갔다가 이송 중에 사망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렇죠. 현장에 이렇게 아예 누워있더라. 네, 대자로 누워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기 때문에 네. TV조선에서는 독침설에 힘을 실었었는데요. 뭐 정확한 것은 얘기가 나와봐야 알겠지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뭐 이게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여하튼 첫째로 가능성은 기사를 쓰셔야 되는 분들한테만 중요하죠. 네, 네. 그렇죠. 예, 독침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우리가 그 뭐 영화에서 보거나 네, 그 이랬던 벌에 달린 거 있잖아요. 벌 네. 주공문에 달린 거. 네, 그거예요, 그거.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 근데 즉사 진짜 영화 같더라고요. 네. 오늘 조선일보인가? 뭐 종료까지 이제 떠들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무슨 뭐 손전등형, 볼펜형, 만년필형 이래갖고 나오는데 네네. 과거에 이제 그게 걸린 적이 있대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입수를 했는데 뚜껑을 5번 돌리면은 독침이 나간대요. 네네네. 제가 볼 때 김정일이 영화 광이었지 않습니까? 네. 007 너무 많이 봤다는 생각.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쨌든 뭐 현장에서 거의 뭐 시차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보도에 따라서 거의 즉사했다라고 볼 수 있을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런 상황에 많은 외신들과 또 국내 뉴스들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정남은 평소에 말레이시아를 원래 마카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지난 6일부터 말레이시아에 체류를 했고 평소에도 가끔 말레이시아를 오갔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미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네네. 그래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지금 초등 조사 중이고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고 CCTV 분석한 결과 2명의 한국계라고 썼는데 뭐 동양계란 얘기겠죠. CCTV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동양계 여성. 그러니까 동아시아계 쪽이겠죠. 그렇죠. 예, 극동아시아겠죠. 네. 예, 그 뭐 중국인들이랄지 아니면 한국인이랄지 일본인들은 대체로 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CCTV로는 그 정도 확인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 계열로 보이는 여성 2명이 모르죠.
택시를 타고 이마에다 한국계 이렇게 써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니 거기 댓글이 한국계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한국계야 북한계라고 안 쓰고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잖아. 네네네. 여하튼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CCTV까지 지금 현재 확보가 된 상황인데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두 명의 여성이 범행 직후에 택시를 타고 도주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여러 부분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TV조선이 14일 저녁에 메인 뉴스에 내보내면서 이게 국내 언론들도 쫙 알려지게 됐는데 네. 외신 같은 곳에서도 TV조선을 많이 받아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 TV조선이 뭐 최초 단독까지 아니라더라도 어쨌든 상당히 초기에 알아서 퍼뜨린 언론인 것 같고 네네. 또 이 당시 인용을 할 때 뭐 외신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수의 소식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복수의 정보 소식통? 그러면서는 이제 국정원 쪽에서 얘기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을 받아서 다양한 각도로 받아서 내보낸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일단 김정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이 사건을 계기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정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김정남은 김일성의 장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자 중에서도 제일 큰 손주. 김정남이 71년생인데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과 영화배우 출신 성혜림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대요. 네.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그 순수한 김일성 가문과 북한 여성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백두혈통의 적장자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성혜림이라는 엄마가 북한의 유명 영화배우입니다. 당시 유부녀였는데 김정일과 함께 살게 되면서 김정남을 낳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김정남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진 않았다고 해요. 남편에게서 유부녀를 빼앗았다 뭐 이런 비난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 손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다가 성혜림이 74년 모스크바로 옮겨간 뒤에 김정남을 장성택, 김경희 부부가 키웠다고 합니다. 네, 김경희라고 하는 사람은 김정일의 동생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김정남의 고모죠. 고모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첫 손자고 나중에 처음에야 비밀로 했겠지만 나중에는 알려졌고 거기다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첫 손주인데 김일성이 이뻐했겠지요. 네. 무릎에 앉혀놓고 굉장히 예뻐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김정남에게는 그 백두혈통의 적장자라는 인식을 널리 심어주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이고요. 네. 김정남은 이렇게 이제 고모 손에 자라면서 또 결혼을 해서 이남 이녀를 낳았고 마카오에서는 둘째 아내인 이혜경과 이 사이에서 낳은 김소리 남매죠. 김한솔이 남자, 김소리가 여자입니다. 이렇게 같이 마카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김정남의 얘기들을 본다면 또 김정은도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김정은은 그러니까 김정남보다 어리죠. 이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입니다. 김민아 기자와 동갑. 모르겠어요. 근데 도대체 몇 년생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는 83년생인데 82년으로 속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래요? 지금은 또 84년생이라고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82년에 태어났지만 83년으로 속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원래 그 양반이 83년에 태어났는데 82년으로 속였다거나 82년에 태어났는데 83년으로 속였다거나 그러면 이제 동갑이라고 하고 싶은데 네. 84년에 태어나셨으면 제가 위죠. 네. 네. 너무 나이가 어린 3세 경영을 여기서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또 김민아 기자는 뭐가 네.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다소 직위에 비해서는 나이가 어린 거지 사실이죠. 네. 한 나라의 국왕이신데 네. 34살인 거는 네. 그런 걸 우리한 시선 때문에 나이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김정남에 비하면 나이 차이가 꽤 나죠. 김정남은 71년생이니까요. 네. 세 번째 부인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인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고용희가 제1교포 출신의 무용수였답니다. 네. 무용수라는 것도 그렇지만 제1교포 출신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조금 약간은 북한에서 약간 2등 시민처럼 그렇죠. 이렇게 취급되는 그런 사람 계급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좀 적통성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북한 내 얘기입니다. 김정일과 성혜림 같은 경우는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성혜림은 인기 톱 배우였고 네네 고용희는 거기에서 좀 정확히 약간 말하면 떨어지는 성혜림도 그렇게 대단치는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제1교포 출신이라 제1교포보다 나은 거죠. 네. 상당히 좀 타격이 되는가 봐요. 그쪽에서. 김일성이 성혜림 싫어했대잖아요. 왜요? 네?
어디서 지금 유부녀가 싫어하겠죠. 애도 있는 유부녀가 와갖고 김정일이 결혼을 한다는데 그게 뭐 좋아 보이겠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김일성이 점지해주신 다른 분하고 김정일이 또 결혼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분하고는 이제 그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고. 김영숙 씨 네. 그분이.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애를 이제 하나씩 낳긴 했는데 네. 둘을 낳는데. 나중에 고영 원래는 우리가 고영희로 알고 있었는데 네, 고용희. 최근에 고용희임이 밝혀지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네, 김정은도 저희가 처음에는 김정은으로 알았잖아요. 이름을 똑바로 알아오라고 좀. 이름을 똑바로 안 알아오면 어떡하냐고요. 국정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말이죠. 이런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휴민트도 다 사라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영인지 고용인지 아무튼 거기랑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시다가 성혜림이 이제 뭐 치료받고 다시 돌아오고 이러면은 또 다시 성혜림하고 살다가 뭐 막 이랬대요. 김정일이 이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살았대요. 그렇게. 네네. 그래서 성혜림의 언니인지 동생인지가 미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혜랑 씨인가요? 네네. 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그렇게 또 막 써제꼈더라고요, 언론이. 네. 지금 알려진 것만 부인이 4명인데 어쨌든 그 뒤에 이제 기목이 또 있죠. 네, 네. 김옥도 있죠. 네. 어쨌든 이 세 번째 부인하고 상당히 오래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김정철이 장남이 있고 그다음에 차남이 김정은 지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 84년생이라고 쓰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장녀인 김여정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리설주.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 실세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네,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보다도 요즘은 더 언론에 많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김여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녀 셋을 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등장한 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김정은의 형은 2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정남이 그저께 피살을 당한 거고요. 이복형이 또 다른 한 명이 이제 김정철이라고 하는 김정철은 사람이 지금 있는데 북한에서 은둔 생활 중이라고 하는데 뭐 살아있는 죽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철이는 가끔 나타나요. 에릭 클랩튼 공연 이런 거 보러 가끔 나타나고 네. 가끔 여성을 대동하고 나타나는데 정철이는 그저 나는 뭐 아유 저 권력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마신령 스키장에 한번 간 다음에는 네. 아유 우리 원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줘갖고 마신령 스키장에도 왔고 내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야, 나 이 스키장에 갔더니 감기 걸린 것도 내가 못 느낀다. 그런 얘기나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을 맹세하고 있군요. 네. 그거 아마 무슨 병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애초에 이제 그 김정일이 너는 뭐 안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이미 후국교도에서는 밀려난 지 오래됐다. 이게 정설이죠. 네. 근데 김정남이나 김정은은 그래도 이제 언론에 등장을 하니까 최근에 사진이 있는데 김정철은 거의 등장을 안 해서 엄청 어릴 때 사진들이 주로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네. 젊은 선글라스 끼고 이제 있는 사진도 있어요. 요새 네, 찍힌 네, 거. 에릭 네. 클랩튼 공연을 찍힌 거. 에릭 클랩튼 그렇게 조연 내가 볼 때 락커에 락커. 그렇다고 정철이는 좀 락커이고. 네. 근데 어쨌든 김정철은 이제 동복 형제니까 똑같은 제일동포 출신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면 김정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백두혈통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 백두혈통이 중요한 이유가 이전에 김정일이 집권을 할 때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가 적장자다 이걸 강조하면서 백두혈통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게 역으로 자기의 아들에게서는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네. 거기 이제 정일이 형님 말고 평일이 형님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평일이 형님이 김일성 더 닮고 약간 좀 그래 보이거든요. 정일이 형님은 이제 내가 뭐 왜 이러지? 이거 큰일 난다. 종북된다. 김정일은 악마 같은 김정일은 김평일을 동료로 보내버린 다음에 저거는 이제 곁가지이고 나는 백두혈통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더 이제 그 왕조 국가로서의 그런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가 더 강화된 거죠. 네. 핏줄이 중요하다. 이게 네, 그때 성립이 된 거죠. 네, 김평일은 그래서 대사로 동유럽 쪽에 나간 뒤에 거의 이제 북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럼 큰일 나죠. 네, 그런 상황이고. 김정일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일의 세습을 강조했다 보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혈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인은 이제 그 김정일이 아니라 김평일과 같은 그런 약간 이제 그 서자 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기의식이 있었을 거고 그 적자인 그 김정남에게 상당히 좀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라는 게 이 한국 언론의 이런 그런 백두혈통론에 대한 물어본 것도 아니면서 네, 컴플렉스가 있다. 백두혈통의 정은이가 네. 이렇게들 썼죠. 네. 어쨌든 김정남은 이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면서 일본, 중국, 마카오, 홍콩 등을 해외를 떠돌며 지내왔는데 네. 최근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가끔 인터뷰에도 응하고
가끔 일본 방송에 대고 뭐 3대 세습 잘못했다 이런 소리도 해가지고. 큰일 나죠, 지금.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의 얘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김정은과 그 김정남이 그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봤다면 도대체 그러면 김정남을 왜 죽였느냐, 누구가 죽였는지는 아직까지 좀 모르지만 그 김정남을 왜 죽었느냐, 이제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혈통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 때문에 그 김정남을 살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이제 1차적인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해석에는 좀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을까요? 원래 김정은이 형제를 죽이는 거를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옛날에 내가 뭐, 우리 친구이거나 내 아내니까는 걔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정철인지 정남인지 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20살도 되기 전에. 아, 그래요? 네. 죽이려고 했는데 걸려갖고 근데 걸렸으면 혼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악마 같은 김정일이 역시 내 자식이야 이러면서 야 역시 악마 같은 거는 날 닮았어 이러면서 또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군요. 원래 죽이고 싶어했다. 이게 네. 이제 또 우리 국내 일부 언론들이 열심히 또 미는 이런 썰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 2010년도에도 그 북한 정찰총국이라고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정찰총국을? 네? 뭐 우리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없나요? 네. 그런 게 없는데 네. 이게 어쨌든 행동대장? 특전사 기능에 네. 특전사 기능에 공안 기능이 엄청 붙으면 이제 비슷한 게 될 것 같아요. 네. 약간의 특수부대. 특수부대인데, 네, 뭔가 특수부대인데 상당히 뭐 특전사처럼 이렇게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공작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네. 그 북한 정찰총국이 2010년도에 그때는 이제 김정남이 베이징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그 김정남 암살을 위해서 공작원을 침투시켰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외국계 소속통이 그 중국에 그 당시에 머물고 있었으니까 또 김정남이 상당히 친중파 아닙니까? 그 2013년도에 수청된 장성택이라는 공무부와 함께 상당히 친중파인데 그 당시에 그래서 중국 당국이 북한에게 중국 내에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말라라는 경고를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처음에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좀 약간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김정일이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회복하면서 후계자를 누구를 고를 것인가 고민하다가 김정은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 초에. 그러면서 김정남이 이제 그 전에 2001년인가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뭐 디즈니랜드 갈랬다가 위조 요건 갖고 나갈랬다가 걸려가지고 약간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의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고 네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될 거라고 다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마당에 그 혈통에 대한 이런 순수성 같은 것도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게다가 북한 정권의 2인자로 불리던 김경희와 장성택 부부, 그러니까 김정일의 여동생과 그러니까 고모와 고모부가 후견인이니까 네. 또 추종 세력이 상당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안이 될 수 있는 김정남의 존재에 대한 거슬림?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2010년에 베이징에 머물던 김정남을 암살을 하려고 했다가 중국과 약간 신경전을 벌였다는 것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2013년에는 장성택을 제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북한 내 친중파 세력을 완전히 꺾어 눌렀잖아요. 네네. 이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2009년인가 김정은이 이제 딱 실권을 잡게 되면서 바로 한 일이 거기 김정남 파들이 자주 모여갖고 놀았다는 뭐 우암각인가 뭔가 있습니다. 네. 거길 벌집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바로. 제가 그때 정은이하고 이제 통화도 했어요. 김정은 전화를 해갖고 야 너 정남이 형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김정은이 이렇게 잠시 침묵을 하더니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아이 너 형을 죽이고 그러면 너 엄청 비난받아. 그랬더니 정치란 냉정한 것이야 이러고 끊더라고요. 통화를 했다고요?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정말 지금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아무리 정은이랑. 팟캐스트라고 해도 지금 어제도 정은이랑 통화를 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왜 죽였어? 그랬더니 왜 죽였냐고? 이랬더니 김정은이 내가 김씨 왕조 로얄 패밀리 34년 동안 했다. 로얄 패밀리가 100명이라고 치면 지금 나만큼 사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김정철 밟고 장성택 제끼고 김정남이처럼 배신하는 놈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대단한 꿈을 꾸셨군요.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네, 정말 됐어. 이 정치 덕후를 만나 정말 꿈에서 본 정치를. 네? 꿈에서 나와.
어쨌든 뭐 하여튼 김정남의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이 처형된 뒤로 김정남의 보호막이 사라졌고 그 뒤로 김정남이 상당히 숨죽여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런 거슬릴 것 같은 발언을 절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유경 기자가 정리해 주신 말은 결국 그런 거죠.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뭔가 김경희라고 하는 아까 고모 장성택은 그 숙청을 당했지만 김경희는 여전히 뭐 건재하니까 물론 이제 내부의 세력은 거의 없지만 아니 고모를 죽일 수는 없는 네. 거예요. 아니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김경희가 건재하기 때문에 네네. 김정남이랑 외부에서 연대를 해서 또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김민아 기자가 분석을 해주실 텐데 국제 관계에서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까지 연대를 해서 중국이랑 김경희랑 북한 내부에 있는 김경희랑 뭐 이게 김정남이 연대를 해서 이제 김정은을 몰아내고 새로운 북한의 어떤 그런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과연 그러면 중국은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인가는 좀 이따 후반부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남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 북한 세습 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말도 하고요. 네, 인터뷰에서 뭐 여러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는 좀 침묵을 했었는데 이전에는 좀 꽤나 김정은 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좀 어떤 얘기들이 좀 있었나요? 비판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게? 아닌가요? 네. 큰일 나죠 비판하면. 네. 2011년에 김 국방위원장, 그러니까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비판적 발언을 했어요. 네. 2010년 10월 11일에 일본 아사히 TV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반대한다. 지금 아버지 살아계시고 후계자로 김정은이 이미 찍혀 있는 상황에서 반대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2011년 1월에도 도쿄신문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김정일이 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장례식장도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갔죠. 네. 그게 이제 그 3대 세습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반드시 붙이는 말이 하지만 후계자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동생이 도와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그렇죠.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냥 장례식은 못 갔다가 이제 정설인데 극비리에 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극비리에 갔으나 얘가 왔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적당히 아들 노름만 하고 조용히 나가라 이렇게 해서 뭐 나갔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3대 세습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한 것과 견주어서 또 그런 반면에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된 뒤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결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래 유감스러운 것도 없고 또 관심도 없다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은 이제 권력 의지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밝히기도 했죠. 계속 뭐 여러 가지 관계자 멘트라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는 말로는 뭐 아들을 생각해서 좀 조용히 지내고 싶다 이런 뜻으로 네, 아들 김한솔. 네. 아들이 뭐 옥스포드도 다니고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네. 여기저기 국제학교도 다니고 지금은 아들이 김한솔이 어디에 있는지 행적이 파악 안 되고 있는데 네. 뭐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네네. 뭐 어디에 있는지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북한에서 당연히 뭐 더 자세히 행적을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네. 국정원이 밝히기는 마카오에 있대요 다. 아, 지금은 막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네. 뭐 원래 거주지였다고 알려진 빌라에는 없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네. 옮겼을 것이다. 네. 보호하고 있다.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북한 김정남이 주로 일본 언론들이랑 많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일본 언론들이 북한 이슈에 원체 좀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이 국제적인 이슈에서 이렇게 훨씬 더 좀 폭넓은 그런 그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남이랑 이제 오랫동안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두 차례 인터뷰를 해서 책을 출간했던 도쿄신문 기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고미 요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피살 직후에 김정남이 김정은 측근의 과도한 충성 경제 탓에 피살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직접 그 승인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측근들이 충성 경쟁을 해가지고 과격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간부들이 수청되거나 해임되는 일이 계속 생기고 김정남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측근들이 무서워서 김정남을 제거해자고 결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두 가지인데 네. 이게 김정은이 시킨 일이냐 아니면 아래에서 너무 그 과하게 충성 경쟁하면서 윗사람이 말하지 않은 그 심중까지 헤아려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냐. 네. 이 두 개 사이에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죽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백두혈통을 죽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북한 사회에서는 독재자 사회에서는 상당히 금기시가 된 일이란 말이에요. 네네. 지금까지 후계 구도에서 밀어낸 사람들을
보통 그냥 좀 한직으로 쫓아낸다든지 어떻게든 목숨을 붙였잖아요. 김경희 같은 경우에도 장성택은 남편은 죽었지만 김경희는 죽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죠. 없고. 이제 김일성의 그 직계 가족들은 뭐 그 죽이지 않고 어쨌든 뭐 좌천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방식은 썼지만 실질적으로 암살하거나 피살한 경우는 거의 없었죠. 네. 그렇죠. 주로 이제 측근들을 죽이거나 뭐 팔다리를 자르는 식이었지 죽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걸 승인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굉장히 그 북한 사회에서는 충격이 되지 않겠느냐. 네. 기본적으로 거의 황족 모시듯이 뭐 신을 모시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있는 이런 혈통을 죽였다는 게 알려지면 본인으로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아래에서의 충성 경쟁이다. 뭐 측근들이 무서워서 미리 김정남을 제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나오는데 이것도 또 어떤 전문가는 이건 어렵다. 아무리 측근들이 충성 경쟁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네, 승인이 없이는 하기는 결국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기본 합니다. 죽이는 게 방침이었던 거죠. 그걸 그러면 기본 방침인데 누가 죽일 거냐를 갖고는 뭐 경쟁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기본 방침은 당연히 김정은이 죽이는 걸로 정도는- 결정을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김정일의 첫째 아들인데 죽였다라는 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네. 경우에 이제 그럴 수가 이렇게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제 그 왕조 국가에서도 왕족을 죽이지 않는데 근데 왕족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 왕족은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네. 반역. 그렇죠. 반역자니까 반역이죠. 죽인 거죠. 지금 뭐 이 북한이 김정남을 죽인 거에 대해서 노동신문에 나오느니 마느니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 네. 노동신문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냥 또 꿈에서 왜 나온다고 보시나요? 장성택을 죽였을 때 네. 물론 그거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무슨 법적 절차로 죽인 거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 장문에 장성택 죽이는데도 그렇게 많은 이유가 필요했어요. 네, 네. 장성택이 이제 나름대로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김정남이 뭐 나는 새를 떨어뜨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죽이려면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그걸 또 신문에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런데 또 내부가 상당히 좀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역자는 김정남이라고 해도 죽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가 이렇게 엄청 많이 달려 있고 누구나 이렇게 뭐 네. 명징하게 범행을 네. 알 수 있는 장소잖아요. 전 세계가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김정은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북한 인권의 탄압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네. 김정남이라는 어쨌든 자연인을 뭐 생명을 없앴는데 그 이유가 그냥 첫째 뭐 죽이고 싶었다라든지 둘째 뭐 내 권력에 방해가 될 것 같았다든지 셋째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였다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죠. 반역자다가 있어야죠. 반역을 저지르신 분이다. 그게 어떤 있어야죠. 뭐 반역에 대한 근거를 밝히면서 노동신문에서 그런 이제 그 사망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밝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밝힌다가 아니가 밝힐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거라고 있다? 네. 밝히지 않을까라고 집에서 그냥 뭐 플레이스테이션 4나 맨날 하는 어떤 논팽이가 이제 떠들더라 이거죠. 근데 일단 그 김정은이 이런 이제 뭐 아직까지 김정은이 이렇게 북한이 김정남을 피살했다 이런 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가장 높은 게 사실이니까요. 네, 그럼 네. 누가 죽이냐고요? 네. 물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기거래 등등을 여러 가지로 과거에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앙심을 품은 네. 무기거래 상대방인 어떠한 불법적 세력이 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네네. 그건 확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여튼 북한인 거는 네, 거의 뭐 김정은이죠, 사실인 거고요.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근데 이제 김정은이죠. 근데 이런 조처, 이렇게 피살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라는 그런 공항이라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했던 것 자체가 김정은에게 무리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정통성에서 김정남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인물인데 어찌됐든 이제 김정은이 김정남을 살해했다라고 한다면은 평소에 이제 김정은이 백두혈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강조한 것 중에 본인보다 더 우위에 있는 그 김정남을 살해했다고 한다면 이게 뭐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사실이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겠지만 그 북한의 고위층 또 북한의 핵심 지도층들 이들에게는 이 사실이 당연히 알려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 이제까지 강조했던 백두혈통은 뭐냐 뭐 이렇게 대한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요? 김정은도 백두혈통이라고 했으면 된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김정남에 비해서는 좀 모자라게 되는 거니까 그걸 부정한 거 아니냐. 김정은은 인정 안 하죠. 아유, 김정은은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군요. 네. 고영이는 안 나와요, 지금. 네, 설명 안 해요. 고용입니다. 네. 네, 고영인지 무슨 상관입니까? 뭐, 보시면 되지. 어쨌든 백두혈통을 죽일 수 있다고 대내적으로 선포를 한다는 건 그 전까지는 사실 뭐 건드려서는 안 되는 푸른 피 같은 뭐 이런 존재였는데. 그러니 얼마나 큰 잘못을 했겠어요, 김정남이. 이제는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죽여도 된다고 나오는 거니까.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중국이래. 북한의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거의 굉장히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게 참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혈통에 대한 이런 엄청난 숭배가. 네. 3대에 걸쳐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민족이죠. 김정남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졌으니까. 이게 어지간한 자신감이 없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느 정도 자기 체계를 굳혔기 때문에 이런 도박이 가능하지 않은가. 오히려 더 이제 네. 그렇게 보신다. 네. 그 전에 숙청을 통해서 네네네. 굳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대외의 적을 상정하면서 움직이는 게 더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뭐 엄청난 자신감이 있든지 아니면 엄청난 또라이든지니까 이거는 뭐 네. 어떻게 알 수는 없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군이랑 주요 간부들에 대한 숙청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성택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의 핵심 실세였던 사람이 그 2013년 말에 그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숙청이 됐고요. 2015년 4월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회의 중에 졸았다는 이유로 재판 절차도 없이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됐습니다. 그때 정말 난리 났었죠. 고사총으로 죽였다. 네. 그리고 2015년 5월 한 달 뒤에는 최영건 내각부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한 산림 녹화 정책에 불만을 표했다가 처형됐고요. 또 그 2016년 7월에는 김용진 내각부총리가 6.29 최고인민회의 때 태도가 불량했다는 이유로 보위부 조사를 받은 뒤에 처형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태도가 불량한 건 뭐예요? 회의 때 태도가 불량한 게 뭡니까? 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박수를 안 쳤다든지? 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무슨 꼴이라도 못 잡겠습니까? 너 왜 코를 뺐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왜 거고. 고개 숙여? 이런 거. 기본 죽이고 싶었으니까 그런 이유가 그렇죠. 걸리는 거지. 네, 죽여야 네. 될 이유가 있겠죠,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정용경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정이 막 이어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뭐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는 이제 쉽지 않은데, 2012년도에 간부가 3명, 2013년도에 30명, 2014년도에 40명, 2015년도에 60명으로 계속 처형된 간부가 늘어났다. 이렇게 관계 당국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로 숙청이 많이 진행되는 건 그만큼 김정은이 취약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네, 대체로 그렇게 많이 보죠. 그렇게도 많이 네. 얘기를 하는데 또 관련해서 논문 쓰신 여러분들을 보면 지금 다들 아주 그냥 숨 죽이고 있는 상태다. 이게 북한이라는 게 그렇게 뭐라고 하지? 취약해서 얘들을 죽인다고 해서 밑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아니다.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강고해진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네.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중심으로 한 김정은의 1인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을 이제 계속 구축해 나가는 거죠. 네네. 요새 태영호 공사가 왔다고 엄청 또 보수 언론들이 엄청나게 또 엄청 띄워줬는데 네. 그 양반이 와갖고 하는 얘기가 이른바 이제 빨치산 세대, 빨치산 2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숙청 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도 재밌는 얘기거든요, 사실. 빨치산 혈통들을 숙청한다. 개국 공신들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리고 북한 기득권 중에 한 번이라도 풍파를 겪지 않은 애들은 걔들밖에 없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김일성 때 죽었든지, 네. 김정일 때 죽었든지, 다 박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군도 아주 그랬고, 남은 이제 빨치산 세대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랬는지, 비위를 잘못 쳐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김정일하고 이제 북한이라는 기이한 나라를 이끌었단 말입니다. 네. 김정일 말년에. 김정은 시대가 되고 나서 이 사람들 때려잡고 있다. 네. 그럼 남는 것은 김정은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훨씬 더 공고하게 가는 거고 더 이상 이제 북한에서 어떤 세력을 확대해서 김정은 체제를 전복할 만한 그런 뚜렷한 세력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굳이 건가요? 전복이 아니더라도 네. 전복이든지 누워 있든지 엎드려 있든지 그냥 없애는 거죠. 그것은. 네.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재밌다 이거죠. 네.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김정남 피살에 대해서 얘기들 나오는 것 중에 최근에 그 국내 망명설도 좀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망명설과 더불어서 최근에 또 경향신문 중앙경향에서 또 보도한 내용도 좀 있었고 그 내용들은 좀 어떤 게 좀 있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망명설은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건 어디까지나 그렇다더라 하는 수준의 얘기고요. 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건 경향신문에서 MB 정권 때 국정원이 김정남 망명 공작을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익명을 요청한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국 국정원이 김정남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네. 김정남은 한국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기를 원했다. 네네. 그런데 유럽은 대북 정보에 그렇게 목말라 있지 않은 상태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의 아들인 건 맞지만 다른 고위급 인사보다 정보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네, 이미 북한에서 나온 지 오래됐고 네. 계속 밖에만 돌았고 네.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 특별한 대우를 원했던 김정남과 미국 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국의 경우도 김정남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의 갭이 너무 커서 결국 그 정도까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데려오는 것을 막판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의 인용 보도를, 그러니까 소식통 인용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그래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일간지에서 이런 걸 보도를 했을 때는 적어도 기존 유명 일간지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소스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쉽게 쓰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어쨌든 이런 걸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MB 때 한 번 망명 공작이 그러니까 있었다 지금 이게 요지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전철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시 망명 공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은. 네. 어쨌든 2012년 대선 막판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을 때 이명박 정권 말기에 이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던 그때도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김정남을 한국으로 망명을 시키거나 인터뷰를 해서 그 NLL과 관련해 불리한 발언을 이끌어내서 참여정부의 인사인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MB 정권이 김정남 망명을 시도했었다 이런 주장이 한번 나왔다는 거죠. 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그 당시에는 MBC 기자였는데 이분이 SNS 등을 통해서 또 폭로한 거기도 한데 네네. 역시 이제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는 이제 알 수 없으나 이상호 기자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일단은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여튼 이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주장을 했어요. 국정원이 MBC를 낙점해서 김정남 인터뷰를 해가지고 대선 카드로 사용하려고 했다. 그때 엄청 시끄러웠죠. MBC가 네. 김정남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이냐 아니냐. 네네. 시끄러웠죠. 그래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라고 하면 되겠죠. 네. 대표가 주간경향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방콕 주재 특파원이었던 허모 MBC 부장, 네. 그 당시 사회부장, 지금도 부장인가? 하여튼 봐야겠다. 하여튼 이분이 허모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영상 카메라가 없었다는 이유로 결국 인터뷰 내용이 방영되지 않았다. 김정남 인터뷰를 했다면 세계적 특종인데 방영하지 않은 것이 의문이 들어 사내에서 전후 사정을 취재해보니까 당시 찍어서 정보를 건넸던 국정원 쪽이 NLL 관련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또 경향이 보도를 하기를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 당시에 어쨌든 여권에서 대선 막판 판세가 박근혜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면서 NLL 대화록 공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게 조갑재 씨가 낸 대선 회고록에도 나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근거가 어느 정도 국정원이 김정남 망명 공작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끈을 대서 인터뷰를 이끌어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온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또 혹시 우리 국정원이 지금 국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로 김정남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또 지금 새롭게 다시 불거지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 지금 김정남과 어떤 연계, 꼭 국정원이 피살했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망명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있어요? 네? 우리 국정원. 그건 또 모르는. 우리나라 거죠. 호텔에서 걸리는 국정원이 피살할 수 있어? 원래 아예 무조건 빨간 마티즈에서 해야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그걸 떠나서 농담했습니다. 국정원이 김정남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전국, 탄핵 전국과 또 이제 조만간 이제 조기 대선 이런 것들
것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국정원 아니래요.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뭐 연계가 아니래요. 된다는 어떤 설이 있다면 네. 그 부분이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뭐 나름의 좀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일단 첫째로 지금 국정원이 오늘 이제 한참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네. 2012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김정은을 죽이려고 했고 이미 이제 오더 자체는 2011년부터 이제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그 오더라는 건 이제 북한 북한 쪽에서. 네, 김정은의 죽여라라는 오더가 네. 201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2012년에 김정남이 편지도 썼다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라고. 네. 제발 살려주십시오. 나 내 가족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상황은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은 망명설이라든지 무슨 뭐 대남 접촉설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던 시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서두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정남에 큰 죄가 있다면 남과 내통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이제 이건 저의 상상의 나래죠. 네. 그러니까 반역이죠, 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만약 김정남이 죄가 있다면은 물론 김정은의 속내는 자기의 권력 구도에서 방해가 되니까는 이제 죽이는 것이지만 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려면은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런 의심이 또 같이 있는 거죠. 최근에 태영호 공사를 영입하고 나서 데려오고 나서 뭐 국정원이 나름대로 이제 북한이 이렇게 어렵고 붕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와중에 북한에 있는 국정원 협력자가 뭐 죽기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김정남이었느냐는 잘 모르겠으나 김정남이 들어왔으면 엄청난 일인 거는 사실이죠. 엄청난 네. 일인 건 확실하고. 그렇죠. 네. 김정남이 만약에 우리나라 들어왔다라면은 그것은 이제 북한이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네. 북한이 얼마나 악독한 놈들이고 뭐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뭐 야당에 불리할 수 있을 만한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 체제가 이렇게 허약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북한 체제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보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는데, 일단 국정원은 오늘 전혀 아니라고 하고요. 그런 거 네.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됐었더라도 과연 야당 후보에게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국면이었을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분위기는 뭐냐면, 2012년도에 한번 겪었잖아요, 사람들이.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한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을 해갖고 많이 절망했거든요. 네. 최근 분위기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 즉 지금 여론조사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아주 확실하게 나온다고 해도 삐끗해서 안 될 수 있다. 끝까지 불안하다. 네. 네, 그래서 속을 수 있다, 우리는. 네, 네. 지금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면은 북풍이 조성이 되고 막 안보 정국이 조성이 되면은 오히려 야당 지지층 결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이 천안함 사태 때도 약간 그랬어요. 그때 2010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수표가 결집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야당표가 결집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봤을 때 북풍 시도였는지는 아니라고 이제 뭐 국정원은 하니까 뭐 아닌가 보다 하고 네. 그것이 됐더라도 이렇게 뭐 큰 이제 효과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은 하는데 네. 물론 내일 되면 또 생각이 바뀌죠. 그렇죠. 뭐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건데 여하튼 북한 관련된 이슈 예전에 뭐 총풍 사건이나 북풍 사건 이런 부분처럼 북한 이슈가 지금 한국의 정세나 한국의 정치 환경에 뭐 뚜렷하게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요. 여하튼 김윤아 기자의 분석이 그런 부분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북풍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김정남이 죽는 건 어쨌든 그렇게 그렇죠.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고 나쁜 놈이다 하고 마는 거지. 아, 네. 김정은 진짜 나쁘네 이러고 마는 거죠. 망명은 차라리 그나마 좀 낫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도는 음모론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 죽여서 안보 위기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랬다면 망명이 조금 나은 거고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고 또 망명을 했다고 해도 아까 김민아 기자님 얘기하셨듯이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긴 힘든 게 이미 뭐 박근혜 뭐 유럽 코리아 재단이었나요? 하여튼 뭐 네. 대북 비선이 김정남이었다는 주장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복도 지어주고 그랬다더라. 뭐 그 편지도 주고받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 뭐 축구 대회도 그래서 했다더라.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관심이 포인트가 쏠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좀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그 음모론의 힘. 근데 이제 그 음모론은 그런 겁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그 이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고 뭐 탄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 본인이 지금 국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 것 같고 직무가 이미 거의 정지된 상태에서 국정원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거고 국정원이나 이제 일각 이제 보수 세력들 뭐 이런 세력들이 이제 국정원이랑 같이 묶어서 이런 정황들을 이용하면 뭐 이렇게 앞으로 나올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뭐 대선이나 이런 상황들에 훨씬 더 보수층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국정으로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버리는 패다. 예, 대통령은 이미 뭐 박근혜를 위해서 유리하게 뭐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태극기 노동분들 듣고 계시죠? 네, 차기에 이제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인데, 아무리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김민아 기자와 정유정 기자가 두 명이 분석한 그런 사안들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뭐 이런 상황들은 다 저희가 추정이고 이게 뭐 분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정리했다시피 국내 상황들, 이렇게 북한 내부의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은 아무래도 좀 추정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북한 내부 차제가 원체 폐쇄적이고 정보가 다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좀 이렇게 그 국제 정치 관계에서 지금 그 김정남 피살 사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북한이 그 중거리 탄도 미사일 그 북극성 이용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발사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 동북아,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 이런 각종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북한 체제를 보고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김정은이 이 김정남 피살이라고 하는 걸 했다면 어떤 계기로 이런 걸 하게 된 건가를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중국이 지금 현재 북한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거는 좀 이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모르죠, 그거 뭐. 중국 본인이 오늘 오전에 기사도 써놓고 중국을 가본 적도 없고 네. 일본도 오키나와만 가봐가지고 잘 모르고요. 네. 뭐 근데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김정남이 중국은 안 가고 주로 마카오니 뭐 이런 중국인 듯 아닌 듯한 데만 이제 있는 이유가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북한 공작원이 너무 많고 중국 당국의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북한 공작원이 너무 많고. 네. 중국권을 벗어나면은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언저리에서만 이제 있었던 건데, 이렇게 죽게 됐네요. 네. 네. 끝인가요? 이 김정남 암살 오더 자체는 뭐 이미 2011년, 11년에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국정원 설명은 그래요. 그게 이제 어쨌든 달성이 된 거지, 이런 여러 가지 타이밍을 보고 오늘 죽여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는 하고 있어요. 그냥 모를 일이죠 뭐. 네. 왜 하필 오늘 백주 대낮은 아니지. 아무튼 왜 이 시점에 사람들 많이 보는 공항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죽였느냐. 그게 그냥 그런 조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오늘 어디서 해라라는 구체적인 이제 작전이 있었던 거냐. 그걸 모르죠,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무리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최대한도로 이제 그 상상의 나래를 좀 넓혀보면, 최근에 조성된 국면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게 이제 장성택, 김경희가 김정남의 후견인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원래 김정남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숨기려고 했잖아요. 좀 이제 김일성이 성혜림을 안 좋아하기도 하고, 물론 뭐 손주는 좋아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일도 다들 싫어하고 자기가 뭐 대놓고 얘기할 게 아니니까는 김정남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그때 장성택, 김경희가 이제 유학을 보내준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네. 후견인인 건데 이 장성택은 또 북한 내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친중파의 나름 우두머리 중 하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장성택이 그렇게 숙청당할 때 배신자로 수정이 된 거고 그때 나돌았던 이제 소문이 장성택이 실권은 잡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하고 북한 체제를 뒤엎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무슨 뭐 김씨의 나라가 장씨의 나라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김씨를 데려와 가지고 바지사장으로 앉히려면 김정남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한 거죠. 네. 이 언론계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생각을 중국도 한다는 이런 뭐 보도들이 쭉 있었어요. 네. 중국도 만약에 북한의 이제 나름 급변 사태라든지 이른바 레짐 체인지가 이제 현실화되면 그때 김정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김정남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김정남을 이렇게 죽여버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지금? 황당하죠.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심지어 이렇게 몇 년 전에 그 베이징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네. 뭐 중국 내라는 걸 전제를 붙이긴 했지만 그런 네. 짓 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사드 하나 갖다 놓는 걸 갖고도 우리나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중국이 자기들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끈 중에 뭐 끈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든 끈 중에 하나인 김정남을 그냥 김정은이 그냥 불태워버린 것인데 네, 네. 가만히 있겠냐고요, 중국이.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지금 난린데, 네. 북한이 얼마 전에 발사한 이제 북극성 2형, 이것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위협적인 미사일이죠. 네. 그다음에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를 쓰고, 그다음에 이게 뭐 SLBM에 들어가는 뭐 콜드런치라는 기술을 쓰고, 콜드런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미사일이 원래는 불이 붙은 다음에 뜨는 거잖아요. 네, 네. 걔는 미사일이 뜬 다음에 불이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물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콜드런치군요. 네. 네, 네. 그거를 지상에서 뻥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그게 이제 89도라는 고각으로 발사했는데도 뭐 500km를 날아갔으니까. 네. 1도만 기울였는데 그게 500km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했으면 2,500km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전역은 하여튼 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제 몇 개 2단 로켓이나 이런 걸 더 장착하면은 미국까지 간다 이것이. 네. ICBM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이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 탐지도 안 되고. 미국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 미사일 실험이란 말이에요. 네. 예. 꼭 뭐 미국 본토로 안 가더라도 괌을 타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미국이 이제 그때 분위기 상당히 좋았는데, 예? 아베 신조를 불러가지고 그때 무슨 리조트에서 말이에요. 밥을 먹으려고. 야, 이거 아주 그냥 해피한 상황. 근데 그랬었지. 그걸 아무렇게나 또 하는 바람에 그걸 또 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아, 네. 여기 해피한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쏴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이러면서. 사진을 막 찍어갖고 그게 또 지금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안보 상황을 시츄에이션 룸에서 해야지 지금 밥 먹다 말고 아베 신조랑 같은 책상에 앉아갖고 그걸 왜 서류를 보고 있냐. 이래갖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다는데. 네. 참 여기 국정농단 하는 나라와는 역시 격이 좀 다르긴 해요. 예, 여기는 아무 문제 안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원래 무슨 천막에 들어가서 해야 된대요. 도청이 안 되는 천막에 들어가서. 네, 네. 근데 뭐 여튼 뭐 그런 해피한 국면에서 그걸 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본하고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시진핑이랑 통화를 합니다. 네. 시진핑이랑 통화를 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우리 존중하기로 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대만을 너무 우대해 주면서 네. 하나의 중국 원칙이 뭐 언제까지 그게 원칙인데 뭐 이랬거든요, 트럼프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걷어들이고 뭐 이제는 우리 하나의 중국 존중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네. 그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계속 관계를 좀 이렇게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최근 지금 출범한 민주당 정부도 그렇고요. 하면서 이제 그 중국하고는 좀 독립된 나라 체제로 유지를 하고자 했던 거고 중국은 계속 이제 대만을 이제 복속하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이제 대만도 중국 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정확히 말하면 중국권이라고 하는 몇 개 나라들, 네. 거기 마카오도 들어가는데 네네. 이 나라들은 원래 이제 중국의 이제 중국권이다. 첫째, 두 번째, 이 모든 중국권에 속하는 나라 중에 합법 정부는 중국 정부뿐이다. 네. 두 가지를 얘기하라는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고, 네. 지금 이제 차이잉원 민주당 정부는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쪽이고, 네. 그 전에 이제 마잉주 총통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동의를 했어요. 근데 하나의 중국 원칙 중에 뭐만 동의했냐면은 다 같은 중국권이다. 네, 네. 까지만 동의를 하고 누가 합법 정부냐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만에 있는 정치 세력 중에서도 친중파였는데 이번에 이제 친미 친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나름대로 잘 이용해야 되겠죠. 트럼프 정부는 뭐 중국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잘 이용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싫어하는 핵심 이유는 무역 정책 때문인데 네. 무역 정책이랑 국방 정책이 지금 충돌하는 양상이에요. 왜냐하면 무역에서 둘이 싸우기 시작하면은 국방의 영역에서도 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네. 트럼프는 국방에 대해서는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거든요. 남중국해에 미국의 배를 보내갖고 거기서 무슨 뭐 힘 깨나 쓴다는 거를 뭐 자랑하고 이런 행동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일종의 고립주의 이런 거와는 배치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본 너라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일본 너네가
우리는 일본이랑만 얘기할 테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일단 국방 정책에서 그렇게 태도를 취하려면은 하나의 중국을 일단 인정하고 전반적인 이 대중 관계에서의 갈등 수위를 낮춰야 되는 거죠. 특히 일본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하고 척진 상태로 일본하고 정상회담 하면은 중국이 이거는 아주 일본하고 미국하고 편먹고 아주 한번 크게 한번 싸워보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통화를 해서 그 갈등 수위를 낮춘 거예요. 낮추고 일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빵 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일본이 뭐라고 그랬느냐, 뭐 이렇게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100%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일본이 다음날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이라는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거의 최장수 관방장관인데 관방장관이라고 그러면 우린 잘 모르잖아요. 네. 일본에는 장관이 관방장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재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재무성 대신이에요. 네. 네, 내각 대신이고, 근데 장관이라고 하는 건 관방장관밖에 없고, 관방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합친 거랑 좀 비슷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정부의 네. 2인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베 신조 미국에 있으니까 정부의 2인자가 대응을 해야겠죠. 네. 정부의 2인자이자 약간의 대변인 같은 비슷한 역할도 하고. 대변인도 같이 합니다. 네, 네. 관방장관이 엄청난 그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더 제가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참겠습니다. 네. 관방이란 뭔지 네, 이런 거 다 떠들어야 되지만 네. 참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궁금해갖고 엄청 찾아봤거든요. 옛날에. 역시. 네. 관방장관이 뭐야? 관광산업 하는 사람 아니야? 왜 문화관광부가 이렇게 많이 뭘 하려고 그러지? 네, 저도 문화관광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니더라고요. 네. 네, 엄청 찾아봐갖고. 아무튼 그게 이제 그를 뭐라고 그랬느냐.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지금 역할을 해야 되지. 네. 중국이 역할을 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하는 거죠. 그렇죠. 북한이 사고를 쳤는데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됐네. 미국에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 없애버릴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중국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북핵 문제든지 미사일 문제든지 이런 거는 남한과 북한이 풀든지 북한과 미국이 풀 문제지 우리 뭐 그거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 니들은 그거 풀 때 대화가 타협으로 풀어야 된다. 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세 번째, 영내 안정과 뭐 평화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 이게 이제 한반도 문제 뭐 세 가지 원칙 같은 건데 그 원칙을 재론했어요, 사실. 재론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잘못된 시도고 그래서 안 되고 그다음에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을 우리가 할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니네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입장이죠. 네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껄끄러운 얘기인 거죠. 만약에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워싱턴에서는 선제 타격론이라든지 아무리 북한하고 얘기를 해봐야 맨날 ICBM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려고만 하는데 저 그냥 둬야 되겠냐. 선제 타격을 해버리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한다는데 네. 사실 선제 타격은 어렵죠. 왜냐하면 핵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그걸 잠수함에다 실어갖고 SLBM으로 미국 근처에서 쏘면은 이제 미국도 피해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최소한 남한에 있는 미군은 반드시 어떤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아주 완벽하게 북한 전역을 뭐 없애버리지 않는 한 이제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니까 어려울 건데 다만 대안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레짐 체인지 이런 거죠. 네. 만약에 레짐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중요한 역할을 양해를 해줘야 되는 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뒤에서 북한의 정권을 바꾸시는군요 라고 했을 때 완전 친미 완전 친일 정권 이런 게 들어서기를 뭐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네. 남한에 살고 있는 이재훈 기자를 북한의 왕으로 안치리라고 미국이 결정했다라면 중국이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친미도 아니고 친미도 아닌데요. TK 출신이라 갖고 안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도 동의할 수 있고 그런 인물이 김정남이다. 네. 그렇게 따지면 김정남일 수 있다. 네. 아니면 장성택이든지. 네, 네.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죽었죠. 네, 네. 죽여버렸습니다. 네, 김정남도 죽었죠. 네, 김정남을 죽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정남을 죽인 것은 그런 의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주변에 이제 북한을 둘러싼 대외 정세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효과가 지금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떠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곤란해지는 상황일 것 같고, 이게 뭔가 좀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가능성을 지금 미국이 다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그죠? 미국이 네. 네. 어저께 보셨겠지만 마이클 플린이라는 사람이 러시아하고 내통했다가 그만둬가지고 네? 최단 기간
NSC 보좌관. 네, 네. 예? 그 기록을 지금 세웠잖아요.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마이클 플린이 다 사실은, 그런 전략, 이제 외교 안보 전략, 다분히 미국 중심적이고, 아주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증오하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항해서 러시아까지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기성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집에 갔는데, 나머지 트럼프가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극우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있지. 네.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김정남까지 죽였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좀 조용히 있지. 그렇죠. 괜히 죽이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어떻게 정은아 어떻게 해야 되니? 그냥 너네는 중국 땅인 걸로 할까? 어떡할까? 예, 정은이 우리 미사일 또 개발할 거야. 중국에 쏠 거야. 이러고. 예. 네.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어제 또 국방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사드 같은 경우도 과연 그러면 북극성 2호 이런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과연 사드가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어제 논란이 됐더라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또 당장 사드 추가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네, 네, 네. 왜냐면 이게 고각으로 우리나라에 꽂히려면은 북한에서 쏘면은 고각으로 쏴갖고 떨어질 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거도에서 쏘려면 패트리어트로 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떨어져갖고 패트리어트로는 못 막는다라는 것이고, 그럼 고고도에서 요격을 해야 되는데 고고도에서 요격하려면 사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건데 일단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패트리어트로도 아슬아슬하게 요격은 할 수 있을 걸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 김종대 의원 같은 사람들은 그걸 북한 땅에서 일단 고각으로 안 쏜다. 그거를 광고하냐? 사드를 요격하라고 그렇게 쏘는 거냐? 그 잠수함에다 실어갖고 저 멀리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에서 쏘는 것이 사드 레이더의 뒤쪽에서 쏘는 것이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지. 네. 요격해 주십시오 하고 쏘겠느냐? 그리고 사드로도 100% 요격할 수 있다고는 장담 못하는 거다. 네. 일단 떨어지면은 불바다기 때문에 예방 외교 이런 거를 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사드 배치를 더 해야 된다 또는 사드 배치를 해야 될 명분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근데 명분은 커진 것은 사실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이죠. 네, 네. 이런 상황으로 또 이렇게 가게 돼서 조금 더 멀리 그나저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러시아요? 네. 러시아 큰 영향은 없을까요, 러시아는? 김정남이 죽은 것 자체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큰 적이 없을 텐데, 네네. 러시아는 지금 대단한 나라죠. 러시아는 대단한 나라고, 중국과 미국, 일본의 이제 갈등 구도가, 중국 대 미일 간의 갈등 구도가 이제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거긴 더군다나 지금 마이클 플린이 러시아랑 내토해가지고 지금 날아갔다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이제 중하고 러가 묶일 수밖에 없겠죠. 엊그제 이제 나온 얘기가, 북방 영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네. 일본의 북방 영토라는 게 과거에 이제 러시아가 소유했느니 마느니 하는 쟁점들이 있는 4개의 섬인가 있어요. 사할린도 있고. 맞나? 모르겠어요. 쿠릴 열도도 있고 그런, 제가 세계지를 잘 몰라요. 대항해 시대를 했는데,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했는데, 대항해 시대는 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쪽으로 가봐야 뭐가 안 나옵니다. 잘 모르는데. 미션 중에 쿠릴 열도 쪽으로 위로 한번 올라간 미션이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세계 지도를 만드는 미션도 있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베 신조 대단한 사람이 아베 신조도. 네. 이런 대단한 지도자들 사이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베 신조가, 러시아랑 전쟁 이후에 우리가 정확히 정리된 게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평화협정도 맺고 공식적으로 한번 관계를 재고해보자라고 미국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일들을 추진해 왔어요, 지금까지. 네. 그래서 북방 영토에 대해서 이번에는 한번 결론을 맺어보자. 중국이나 우리가 신경 쓰자. 러시아랑 일본이랑 맨날 이런 거 싸워서 뭐 하겠니? 푸틴이 그럴까? 하다가 하는 척 하다가 걷어차버렸어요. 네네. 엊그제 그래서 이제 소위 일본이 자기들 영토라고 여기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러시아식 이름을 붙여버렸더라고요. 뭐라고요? 뭔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뭐랑 똑같냐면 독도 이름을 다케시마라고 공식화한 거랑 똑같은 것이죠. 네네네. 그 러시아 입장에서 이거 우리 땅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이런 대러시아 외교는 실패로 돌아간 걸로 결론이 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런 와중에 미국하고 이제 해피한 이런 골프 회동도 하고 이런 걸 연출했기 때문에 결국 또 미일 대 중러 이런 구도로 어떻게든 또 갑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북한도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파도에 휩쓸리는 나룻배처럼 통나무 뗏목처럼 가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선장님께서는 이제 그 집에 계시고 이런 거죠. 탄핵을 당했고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저는 차라리 선장이 안 계셔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또라이 하나로 충분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둘이구나 이미 둘인데 셋까지는 아니야 4시까지 너무 많네 이거. 아니 선장님이 파도를 피해서 가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막 뗏목을 노를 져갖고 파도로 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네. 차라리 참. 네. 황교안이 이제 NSC 주재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 그게 낫겠네. 낫다고요? 아이 뭐 어떻게 그러면 적어도 황교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가 쭉 분석해준 것처럼 이게 김정남 피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하나의 사회적 사건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단히 국제사회에서 미칠 수 있는 파급력 또 외교적 관계에서 어떤 묘한 어떤 관계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관계의 문제가 단순히 그냥 어떤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펴볼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정부가 거의 식물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 자체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상황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걱정은 안 하는 주제가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 걸 걱정하는데. 그것도 그렇네요. 근데 네. 어쨌든 본질적 현실이 뭐든 간에 어쨌든 네. 보수 세력 쪽으로서는 안보에 자꾸 포인트를 준 쪽으로 조선일보도 가고 있었고 여기에 틀림없이 반응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희정 지사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그런 네. 질문이에요. 네. 뭐 근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뭡니까 국민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이제 접수를 하고 있는데 뭐 다운됐다고 지금 그러는데, 등록하는 선거인단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희정 지사한테 유리한 것이고 지금 그렇죠. 상황은. 네. 왜냐하면 기본 민주당 조직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많이 이제 지지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문재인 전 대표와 그룹들은 절대 경선에서 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집니다. 네. 근데 물론 그래서 안희정 지사에게 유리한 건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거라고 저는 아직도 혼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경우에 문재인 전 대표 대 안철수 또는 대 어떤 보수 후보 이 구도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문제 때문에 손해보지는 않을 거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자연스럽게 국내 정치 얘기로 넘어왔는데 안희정 지사의 지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규경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하튼 경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긴다 하더라도 차기에서 계속 이제 집권 어떻게 보면 민주당 10년 집권 플랜 이렇게 본다면 안희정 지사가 차기를 계속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로서는 그게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사람들은 이제 차이가 엄청 큰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안희정은 상당히 중도적이고 문재인은 아주 무슨 좌파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어법이나 강조점이 좀 다른 거일 수는 있는데 제가 계속 살펴볼 때는 크게 다른 생각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오히려 보수 언론이나 오히려 이제 안희정과 문재인을 이른바 운동권 용어로 하면은 안희정을 문재인으로부터 분리견이라는 이런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의 차이가 큰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또 안희정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들에서 또 문재인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 조금 이렇게 진보적인 관점이 아닌 얘기들이 나와도 요즘 분위기는 거의 집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요즘 분위기는 절대 2012년 같은 일이 일어서서는 안 된다. 네. 다 잡은 저기를 놓치면 안 된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좀 흠결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문재인과 특히 안희정까지 포함해서 그쪽을 지지하고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든 네.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든지 말든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네. 분위기죠, 요새.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대단한 지배적인 이슈는 아니긴 한데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저께 이제 성소수자 관련돼서 뭐 한기총 이쪽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거나 뭐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꽤 논란이 됐는데 이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SNS 이런 데서 막 파급이 일고 비판이 막 거세졌을 그런 이슈인데 별로 그렇게 이슈가 안 되고. 이게 다 박근혜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없는 이제 친구들 네. 를 만나서 들어오면은 요새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나 있고 저보다 더 그 경계심이 강해요. 네, 네. 오히려 저처럼 이제 맨날 여론조사 숫자나 보고 정치 기사나 떠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을 안 한다라든지 보수 정권의 또 정권 재창출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애초에. 네. 근데 오히려 관심이 이제 덜한 저의 친구들, 직업이 있는 친구들, 직업이 있어서 하루에 정치 뉴스 5분 이상 볼 수 없는 친구들, 네네. 그런 친구들은 제 친구들은 엄청나게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두려움과 공포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뭐 그들 입장에서 우리라고 하니까 지금 야권이 이기는 것 같아도 실제로 까보면 아닐 수가 있고 네, 네. 샤이 박근혜든지 샤이 보수든지 아무튼 샤이 태극기든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선거 결과 나왔을 때 졌을 수도 있어. 큰일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걔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문재인 대통령이야 이번에는 얘기를 해도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려는 거 아니냐. 뭘 노리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저를 의심해요. 네. 네. 뭘 안심을 시켜서 제가 무슨 이득을 얻습니까? 네. 억울합니다. 그래도 미디어스는 그런 욕은 안 먹겠네요.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한겨레는 그래서 문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겨레는 뭘 해도 문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드는 생각들이 정말 그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 한국 사회가 많은 부분들을 후퇴시켰고 많은 부분들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일반 그 군중들의 어떤 그런 불안 심리,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나라가 뭉개져서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엄청 강한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국민의당 관계자한테 한참 설명했는데 네. 안 듣더라고요. 내 주위는 그런 사람 없는데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치 병자 아니면 웃도권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안 그러겠지. 근데 네. 지금 이른바 이제 정치 관심 없는 일반인들 분이 그게 아니다. 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커뮤니티나 뭐 이런 때 내가 가도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네, 특히 네. 불신이 엄청나요. 그렇죠. 냉소사의 주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행사예요. 네. 지금 잊고 있었는데. 적절한 시점에 잘 꺼내줬어요. 네, 잊고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게 해주셨네요. 현금해갖고 15,000원을 들고 가셔갖고 냉소사회를 구입하시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13,500원에 이 책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한 이렇게 불안 심리 이게 당장 그러니까 그런 층은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생활에 급급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이게 뭐 정치 상황에 대해서 당장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뭐 생활의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막 나아지거나 당장 뭐 내가 좀 그 뭐 이렇게 뭐 오늘 복지 당장 혜택을 뭐가 얻거나 나아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는 이미 다 체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인데 이게 너무 엉망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적인 어떤 사람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다 쌀아먹고 이런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정서가 너무 강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좀 집권을 해서 이 나라를 제대로 좀 정상적으로라도 운영해달라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뭐 나라를 더 진보적으로 만들어달라거나 아니면 복지 이슈를 해서 이렇게 더 해달라거나 이런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대도 이슈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쪽팔리지만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대세론의 핵심은 안정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안정감은 맞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캐릭터의 안정감이 아니라 2012년에 대통령 근처까지 가본 사람. 네. 그리고 그죠? 또 참여정부에서 나름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 네. 다른 후보는 사실 좀 불안함이 있어요. 일말의 불안함이. 네. 안희정 지사도 사실 그런 것이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물론 훌륭하신 분입니다만은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좀 문재인 대세론의 이제 그 관점에서 볼 때. 네. 그래서 그 여타에 2012년에 됐어야 되는 사람을 될 뻔한 사람, 됐어야 될 사람은 이번에 그 시도를 다시 한다. 네. 다시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한다. 이런 이제 정서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랄지 아니면 샌더스랄지 이런 뭐 샌더스는 물론 뭐 경선에 통과하지 못했지만 나름 그러니까 정치 외부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성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이 열풍을 일으키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 유럽 같은 곳에서도 그 이렇게 나름 뭐 극우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강한 건데 우리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장 강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택하는 사람은 왜냐면 정치 외부에서 2012년에는 정치 외적인 사람이 인기를 얻었죠. 안철수. 네네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극적인 태도 변화가 다 냉소사에 써 있습니다. 냉소사 얘기 좀 그만하세요. 네, 아니 그런 책도 있다 이거죠. 제가. 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분위기가 팔려봐야 저 돈 못 법니다. 네. 아닙니다. 그 잠깐 한 권 팔아봐야 15,000원에 10%면 한 권 팔아봐야 1,500원밖에 안 떨어집니다. 저한테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강한데 그런데 또 그러니까 기성 정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에 대한 불신, 당신들이 뭘 안다고 지금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한 불신은 또 이 정치 평론가들에 대한 불신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정치를 비평하면 네. 정치 비평 그게 뭐 너네가 뭘 안다고 그걸 비평하느냐. 정치가들이 훨씬 잘한다라고 뭘 안다고도 있지만. 네. 네 의도가 뭐냐 지금. 그렇죠. 의도도 있죠. 누구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누구에 이롭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네. 정말 이런 얘기들이 정말 이렇게 그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사회를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들 다 생각사회에서 분석을 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다 했고. 네. 여기서 이제 불만이나 얘기하는 이런 답 없는 팟캐스트가 돼버렸다 이거죠. 네. 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신선하게 등장한 외부 인물을 굉장히 불행하게 잃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죄책감, 부채의식도 있고 또 결국은 그렇게 바람을 타고 온다고 해도 정치적 뿌리가 없다고 하니까 좀 너무 그런가? 하여튼 기성 정치에서 튼튼하게 자라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 밖에서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취약해지지 않습니까? 언론도 그렇고 언론 공격도 그렇고 그런 걸 한 번씩 겪어봤을 때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게 또 그래요. 뭐냐는 거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는 다 해먹는데 최순실한테 이용당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런 정서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제 그 조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정치력이 뛰어나다고 하던 그 박근혜 맞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3, 4년 전만 하더라도 또 당선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치력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언론이 그렇게 떠들었고.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아니 뭐 그렇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시에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었고 그건 사실이죠. 네, 그건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있다면 그게 또 모든 게 붕괴되니까 지금 또 이런 상황을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라든지 뭐 이런 좀 뭐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민주당의 후보가 문재인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그러면 한번 이제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여론, 찬반 논란 이게 자연스럽게 누구로 정권 교체하는 게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냐 이걸로 이제 전환될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자기들에게는 입장에서는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이제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문재인 캠프 아니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뭐 무슨 이득을 얻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닌데.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오히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면 받지, 내가.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손해를 본다고 했지만. 아무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 타이밍에서도 여전히 작동할 거라는 거죠. 첫째. 누가 더 좋은 이 정권 교체를 누가 더 정권 교체 이후에 좋은 대통령이 될 거냐라는 프레임은 박근혜 때문에 작동을 안 합니다. 박근혜보다 낫겠죠. 누가 해도.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보다 예를 들면 안철수 대통령이 낫다라고 누가 얘기를 한들 박근혜보다 낫겠지. 그게 뭐 문재인 안철수 차이가 그렇게 큰 거야? 박근혜보다 나으면 되지. 그렇죠. 이 정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작동을 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보수의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뭐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얘기도 하고 요새는 네네네. 저 같은 사람은 둘이 싸워도 황교안은 대통령이 안 될 걸 이렇게 보지만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모르는 당장- 일이죠. 그렇죠. 예, 예, 네, 아니 뭐 저는 아무 이득이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아무 얘기나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네.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네, 안정감과 네. 신뢰성 그게 굉장히 지금은 큰 것 같고. 네. 네, 그런 부분 얘기들이 이어져서 아마 그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오늘 그 김정남 피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북한 내부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제목을 추정 횡설수설로 바꿔요. 그리고 예, 그 이제 중간에 그 북한을 둘러싼 대외 정치, 국제 정치의 관계를 김민하 기자가 분석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의도 동물원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여의도 동물원처럼 국내 정치까지 분석을 하고 마쳤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신선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